네,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네, 오늘 교육학 모의고사 제8회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8번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부터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다음은 1급 정교사 연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교사들의 인터뷰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결국에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저기 뭐냐 그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고 그 1급 정교사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라는 게 일단 전제가 현재 교육이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답안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방향,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랑 관련된 거겠죠. 인지 발달 이론, 교육 심리학입니다. 교육 평가, 이건 뭐 교육 평가고요. 그리고 교수 학습 이론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답안으로 구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 교사부터 D 교사까지 잘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교육 철학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교육 철학 A 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의 개념과 그 구체적 실현 방안 두 가지를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A 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러 올라가야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A 교사가 뭔가 말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앞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그러니까 둘째 줄부터죠. 두 번째 문장부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연수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만한 교육의 방향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겠네요. 학생들이 자신의 여러 욕구나 생각들을 의식하여 대립하는 여러 가지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시받았다. 이게 이제 정교사 연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방향을 적용한다면 학생 모두가 자신과 타인이나 자신과 사회, 더 나아가서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게 조금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 앞에도 사실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줄 마지막 좀 보시죠. 땡땡땡을 의식하여 대립하는 여러 가지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제 핵심 어떤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육 철학에. 그래서 대립하는 견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어구가 되겠죠.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 철학이 어떤 교육 철학이죠? 홀리스틱 교육이죠. 홀리스틱 교육이 이제 홀리스틱 교육이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홀이 아니고요. 이 홀이 아니고 홀리스틱입니다. 홀리스틱 교육인데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을 얘기를 하자면 세계 안에서 인간과 모든 존재자가 상호 연관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므로 존재자 간의 지배 대립 관계에서 벗어난 상호 의존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 철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길다.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좀 빼야겠네요. 조화와 균형, 포괄, 연관의 원리에 따라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교육 철학. 여기 보시면 조화와 균형, 포괄, 연관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지금 핵심 어구라고 얘기했던 조화 뭐 이런 거 있었죠. 조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맥락이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첫 번째 그 정의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좀 기니까 이걸 다 기억하시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시면 두 번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홀리스틱 교육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홀리스틱 교육이 굉장히 이념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념입니다. 조화와 통일, 통합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 각부가 서로 막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조화가 돼서 그런 갈등을 좀 봉합하고 우리 사회에 좀 더 통합적이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름답죠.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차들이 유행을 합니까? 전기차 유행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를 굉장히 사고 싶은데 충전 시설이 많지 않아서 아쉽게도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당연히 전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죠. 친환경이고 친환경 자동차를 탄다고 하면 왠지 내가 사회와 어떤 자연 이런 거를 더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고 저도 그런 데서 못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전기차를 제가 잠깐 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 엔진 소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데 아쉽게 아직은 뭐 구매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보호라든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화두가 교육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화두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이후에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이제 선대의 어떤 그 의무 같은 것들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육도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파괴 뭐 이런 거를 막는 환경 보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교육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홀리스틱 교육도 좀 중요하게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홀리스틱 교육을 뭐 딱 하고 내기는 좀 어려운데 생태주의 있잖아요. 생태주의와 함께 묶어서 홀리스틱 교육을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주의가 홀리스틱 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생태주의 에콜로지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제 이룩한 어떤 과학 문명이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또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이원론이 있잖아요. 그 형이상학, 뭐 인간 중심의 근대 뭐 주제 철학 뭐 이런 것들, 자연 지배적인 태도라든가 과학 만능주의, 뭐 이성 만능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증주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탈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계가 인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라든가 뭐 탈주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형이상학적 얘기기는 한데 이론론적인 인식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든가 뭐 전일적 사유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가 이제 생태주의인데요. 생태주의가 이제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현대 철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하는 표현 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약간 상한 떡밥이다. 철학계에서는 이미 논파가 많이 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합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전반 그 어떤 주제를 대주제가 의미가 없고 소주제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주제도 그 더 작은 소주제로 쪼개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주제가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정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주제가 점점 이제 세분화되다 보면 극단으로 가면 결국엔 내 얘기밖에 안 남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즘 현대 철학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키왕짱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약간 좀 상한 떡밥인데 아직까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이 있어요. 사유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좀 극단으로 치닫는 사례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을 받은 신자유주의적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아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임용고시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의미한 어떤 주제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주의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약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 모더니즘적인 어떤 세계관, 모더니즘적인 교육관 이런 거를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개별성이라든가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그리고 순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내세우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사고가
교육 내부로 들어왔는데 침습을 했는데 그 생태주의 교육이 역시 그러한 어떤 사유의 흐름을 이어받은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관이 우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태주의가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하지만 생태주의 교육관과 이 홀리스틱 교육관이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철학 사유 중에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 사유인데 인본주의가 사실 인간만 중요시하고 다른 것들은 다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 사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굉장히 인간의 그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유였지 인간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약간 타락을 했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채식주의자분들 활동을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다. 동물도 권리가 있다. 아프지 않게 죽을 권리가 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생태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만 중요하냐? 인간 입에 맛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도 다 자기가 권리가 있고 좀 더 살아있는 동안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주의 교육과는.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윤리도덕 역시 자연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인간이 자연에 가한 어떤 그 충격이나 그런 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적인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연은 인간이 활용하기 위한 도구다. 인간의 어떤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재료다, 자료다, 이런 식으로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 개발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개발주의의 어떤 사유에서 그런 개발주의적인 어떤 사고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얻어낸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적인 지식이라든가 물리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 인간의 생활을 굉장히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한 지식들이 생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간이 자연을 그냥 단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접근을 했다.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개발적인 지식, 그래서 이거 개발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축약이 돼서 개발 지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개발 지식이 뭐냐면 그런 개발주의를 밑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개발 지식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축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개발 지식을 활용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좀 자연 친화적이고 상생적인 그런 배려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상생적인 어떤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십니다. 생태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 방법도 당연히 상생의 원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교사 학생 관계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전문가가 정리해 놓은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바꿔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업의 모습인데 그렇게 일방적인 어떤 원웨이 이게 모노 디렉셔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노 디렉셔널 어떤 에듀케이션에서 벗어나서 바이 디렉셔널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생태주의 교육관에서 주장하는 어떤 교육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전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습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교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교탁이고 여기 칠판이 되겠죠. 여기 칠판. 선생님이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어떠한 교실이 더 생태주의 교육에 맞겠어요. 다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 앉아서 가운데 선생님이 있고 모든 이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실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게 아무것도 설명이 없이 여기 A, 뭐 B 이런 식으로 주고 A형 교실과 B형 교실을 비교해라. 그러면 A형 교실은 전통적 수업 방법을 채택한 어떤 교실이죠. 그러니까 되게 모더니즘적인 어떤 교실이 되겠고요. B형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주의나 이런 대안적 어떤 방법들, 그러한 교육 방법들이 적용된 그런 교육 철학이 적용된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 여러분들도 이제 교과 교육론에서 많이 보셨던 그러한 교실의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과 교육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학 영역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홀리스틱 교육의 개념 정도는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홀리스틱 교육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자, 이러한 홀리스틱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두 가지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리스틱 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쓰라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쓸 거냐, 예를 들어 뭐 직소라든가 이런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런 거를 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그 수위의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어떤 정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보다는 더 하위 개념, 더 하위 항목으로 제시된 거 있죠, 여러분 책에. 그런 것들을 갖다 쓰시는 게 감점을 안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그러면 교실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개념을 쓰시는 것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시한 거는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통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과 측면과 비교과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통합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교과 선생님이랑 비교과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선생님이죠. 물론 보건 선생님도 1년에 몇 시간쯤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 일단 그 비교과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분류가. 그런데 비교과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교과 선생님들한테는 좀 교과 선생님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과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을 하거나 아이들과 대면 접촉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이상한 낌새라든가 좀 뭐 안 좋은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게 판단이 된다면 담임 선생님과 뭐 교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알리는 어떤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부모님한테 알리는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뭐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가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전인의 완성이라는 교육의 내적 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 설계 및 적용. 이게 약간 베이그한 얘기죠. 좀 브로드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좀 좋겠는가 하면은 이건 입시제도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입시제도가 너무 많아서 혼란을 겪고 이제 자라온 세대이긴 한데요. 입시제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정시와 수시가 있다고 하죠. 정시와 수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뀝니다. 비율도 너무 자주 바뀌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쭉 이제 12년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약 12년 정도의 공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몇 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이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금 알고 있는 입시제도가 고3 되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입시제도에 맞춰서 막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단 말이죠. 근데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수를 하려고 보니까 재수를 하는 도중에 또 제도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막 입시제도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 입시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게 바로 그 환류 효과에 그 워시백이라고 하죠. 백워시라고도 하고 그 환류 효과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제도가 선생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게 만들거든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문이 자꾸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어떤 꾸준함을 가지고 교육 정책, 입시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이죠. 이 입시제도가 꾸준함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어떤 꾸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제도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교육의 내적 목적에 충실한 그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적 목적에만 충실하면 교육의 외적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먼저 접하는 외적인 목적이 진학입니다. 진학.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적 목적에 충실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교육의 외적 목적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교육 과정을 이제 실제로 적용시키고 운영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입시 제도가 이제 이런 그 어떤 홀리스틱 교육의 실천 방안이라든가 대안적인 어떤 교육 철학을 어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홀리스틱 교육이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연결된 게 많다 보니까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2번이 나왔네요. 뭘까요? 2번을 한번 보러 가시죠. 문제를. 자, 2번 문제를 보십시다. 2번에는 제가 뭘 물어봤나요? 비고츠키가 동그라미 1번을 강조한 이유. 동그라미 1번이 뭐죠? 비교사가 얘기를 했네요. 의사소통 능력은 고등사고 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걸 비고츠키가 얘기를 했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통한 학습을 가정할 때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 이게 뭐죠 그러면? 협력학습이네요. 맞나요? 아니죠. 협동학습이죠.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은 다릅니다. 협동학습은 그냥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 협동학습, 대안적인 어떤 수업 이런 것들에 가깝고요. 협력학습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이라 그래요. 전통적 소집단 학습은 협력학습인데 협력학습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과는 좀 다르죠. 협동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이에요? 복수의 이질적인 학습자가 집단을 구성하고 학습 집단을 구성하고 학습 집단 내에서 어떤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학습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학습 목표,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내에서 역할을 분담을 해요. 나는 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모여서 그 자기들이 수행한 역할의 그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의 결과를 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학습을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력학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뭐 다 똑같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 이질성이라는 거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다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 동질적이라는 게 뭐예요? 학습자가 동질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조건반사와 같은 어떤 조건반사를 하는 존재 같은 어떤 수동적 존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쿡 찌르면 아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내가 쿡 찌르면 아야 하고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가면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옛날 어떤 방식의 그러한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력학습은 그렇게 동질적인 학습자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 자체는 대체로 보면 흘끗 보면 비슷해요. 언뜻 보면 비슷해요. 협동학습이나 협력학습이나. 그런데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임무가 나뉜다고 했잖아요. 나는 뭐, 너는 뭐. 그래서 우리 각자 일을 하고 모여서 다시 합치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협력학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일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그냥 한데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는 일단 늘어나긴 할 테니까.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굉장히 강조하는 협동학습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서로 임무를 나누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수행한 임무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 그래? 나는 이런 걸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우리 합쳐볼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증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협력학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모여서 하긴 하니까 의사소통 기술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사소통 기술의 어떤 증진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곁다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좀 차이가 있는데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니까 협력학습이겠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협동학습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협동학습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비고츠키가 동그라미 1번. 의사소통 능력은 고등사고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내용을 왜 강조를 했느냐. 그 이유를 하나 찾아볼까요? 자, 이유가 이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고츠키는 고등 정신기능, 여기서는 고등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나 뭐 고등 정신기능이나 똑같은 거죠. 자, 고등 정신기능, 즉 고등 사고 능력은 도구로 매개되어 내면화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용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도구는 정신의 도구입니다. 정신의 도구. 정신의 도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언어예요. 왜 그러냐면 비고치키가 말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된 어떤 체계로서의 랑그 빠롤 아시죠? 그 랑그가 아니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이용되는 어떤 그냥 기호체계예요. 기호체계, 단순한. 그래서 사람이 발화라고 하잖아요. 발화라고, 어터런스라고 하는 발화라 또는 담화. 이게 이제 스피치 또는 이제 그냥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담화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이제 언어. 이게 바로 언어고 도구고 이게 바로 발화 또는 담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거 발화나 담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facial expression이라 그래서 이제 body language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몸짓 언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몸짓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는 있으나 그게 완전히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말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그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몸짓 언어 같은 경우 그리고 얼굴 표현으로 하는 그 facial expressions 같은 경우에는 담화에 들어가지 않는데 수화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화자의 의도를 상대방에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굉장히 굉장히 상당히 정확성이 높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까지는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구는 쉽게 말해 그냥 정신의 도구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여기 있네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매개되어 이거는 언어로 매개되어 내면화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라는 게 뭘까요? 매개는 여기 나오네요. 인간과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의 활동 사이를 이어주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요. 사회 문화적 상황 괄호쳐도 되는데 인간과 상황을 연결해주는 그 이 사이를 이어주는 수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쉽습니다. 그리고 내면화, 인터널리제이션 이거는 바로 여기 나오네요. 내면화란 외적 작용의 내적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엔 이게 뭐냐면 아동이 언어를 통해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아동도 당연히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의 의미를 학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면 그러면 때리는 의도를 내가 전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손을 막 척해 들면 때리고 있다 이 의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개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배워요? 말로 배운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미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의 사회적인 의미를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의미예요. 사회문화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 남한테 위해를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내면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비고치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내부에서 그 학습자만의 어떤 그 구조로
구조화가 되어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화라는 어떤 그 작용이라는 거는 이 비고치키 생각에서는 비고치키가 주장하기로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관계에서 의사소통 그 상황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 이 행동의 의미를 학습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이제 내면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랑 인지 발달 같은 게 그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인간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기체로서의 발달의 개념을 좀 넘어선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인간과 사회적인 환경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어떤 의미를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유의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발달이 주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고치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인간과 다른 인간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런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나랑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의미한 타인과 그 학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증법적인 인지발달을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고치키가 얘기하는 그런 학습은 어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대로 이 학습자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에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정보를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왔던 정보가 변해서 저장되는 거니까 변증법적 과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자, 이렇게 이제 1번을 강조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2번을 통한 학습을 가정할 때 2번을 통한 학습이 협동학습이라 그랬죠. 협동학습을 가정할 때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의 명칭. 아, 이게 나왔네요.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게 몇 년 전에 그 임용고시에 기출이 됐었어요. 영어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영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GPD는 아시는데 이거를 이 스펠링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끝까지 쓰라고. GPD라고 쓰지 말고 이걸 다 쓰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GPD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이거 다 GPD로만 알고 있었고 Journal Proximal Development라고까지는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제 하는 영역인데요. 2번에 물어봤던 두 번째 거가 자, 근접 발달 영역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랑 여기죠. 그리고 실제적인 여기죠. 잠재적인 발달 수준. 그리고 실제 발달 수준. 아이는 지금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츠키가 얘기하기로는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잠재 능력이 모두 발휘가 된다면 여기까지 발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잠재 발달 영역 그리고 잠재 발달 수준 여기는 이제 실제 발달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GP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정받고 있지 않아요. 최신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임용고시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지 않겠죠. GP들은 현대 최신 어떤 교육 심리학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은 없겠죠. 바보죠. 그렇게 쓰면.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의 어떤 정의예요. 그런데 만약에 좀 진짜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아동의 자발적 개념이 성인 수준의 체계성과 논리 이거를 이제 과학적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아동의 자발적 개념이 과학적 개념과 맞닿는 지점, 이거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단어죠.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그런데 원래 이제 비고치기 논문은 이걸로 돼 있어요. 자발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맞닿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논문은. 그런데 그거를 잘 해석을 해보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 발달 수준의 중간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표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개념이 뭐냐면요. 아동이 일상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스스로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구성하는이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실제 발달 수준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발달 수준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발적 개념이. 그럼 과학적 개념이 뭘까요? 과학적 개념은 구조화된 교수 활동 속에서 생성되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끊고, 과학적 개념은 자발적 개념에 비해서 학습자의 형식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논리적 개념 확보에 더 기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문화 속에서 안정된 형식적 개념을 뜻한다. 그렇죠. 문화 속에서 안정된 형식적 개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바로 그냥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같은 건 아니고 둘 다 유사하죠. 그래서 결국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 발달 수준의 그냥 중간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 표현이 있죠. 자발적 개념이 성인 수준의 체계성과 논리, 즉 과학적 개념에 맞닿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 비고치기 논문의 원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죠. 근데 비고치기는 이제 옛날에 망해버린 소련 시절의 학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써져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개념은 똑같다. 그런데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은 괜찮은데요. 이렇게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이다. 그 가운데 영역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지문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발적 개념과 뭐 과학적 개념, 그 차이, 그 어떤 두 가지 개념이 맞닿는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GPD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GPD 안에서 언제 학습이 일어나느냐? 바로 GPD 안에서 교수적 도움. 이게 바로 우리가 스캐폴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다 스캐폴딩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교수적 도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비계예요, 비계. 우리가 이제 삼겹살에 붙어 있는 그 비계가 아니고, 그 공사장 옆을 지나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건물에 옆에 이렇게 무슨 철로 된 이렇게 봉 같은 게 많이 부착되어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사하시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외벽 같은 데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타일 같은 것도 붙여야 되고 그 마감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냥 뭐 스파이더맨이 아니니까 뭔가 밟고 올라설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철판 같은 걸 밟고 다니시는데요. 이게 비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비계를 고정해주는 이렇게 쇠봉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걸 이제 밟고 서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 좀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교수적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스캐폴드가 아니라 스캐폴딩이잖아요. 비계의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술 용어로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그냥 비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임용고시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게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GPD 안에서 교수적 도움이 제공될 경우에 인지적 발달이 촉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수적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교수적 도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던 게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의사소통의 상대방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상대방의 조건인데 의사소통의 상대방이 그럼 뭘 주겠어요? 이걸 줄 거 아니에요. 교수적 도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수적 도움을 준다는 거는 학습자보다 무능하겠어요? 유능하겠어요? 유능하겠죠? 그러니까 동료학습자 중에는
학습자보다 조금 더 유능한 동료 학습자가 이제 의사소통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교사가 됩니다. 교사. 이거를 무조건 동료 학습자라고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여기 보세요. GPT를 뭐라 그랬어요? 아동의 자발적 개념이 과학적 개념이 맞닿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적 개념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인 수준의 체계성과 논리인데요. 그렇잖아요. 성인 수준의 체계성과 논리가 비슷한 어떤 동갑내기 학습자가 갖고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뭐 한 고3쯤 되더라도 힘들죠. 왜냐면 고등학생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공부를 잘 하죠. 그런데 사회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성인보다 어떤 시야가 넓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되면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되겠죠. 하지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학적 개념에 맞닿는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과학적 개념은 성인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교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GPT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려면 아무튼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발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힌트나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유능한 동료 학습자나 교사가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조금 더 유능한 동료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학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라는 애는 여기 있고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 수준이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A는 B랑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학습이 돼요. 그죠? B는 누구랑? C, D랑 학습하면 학습이 일어나죠. C는 D랑, 그죠? 그런데 D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얘는 누구랑 학습해요?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 가볼까요? 교사. 그럼 교사는 누구랑 학습하죠? 대학 교수요? 그럼 대학 교수는 누구랑 학습하나요? 더 뛰어난 대학 교수요?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어떤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학습을 못 하겠네요. 더 유능한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나 교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비판점입니다. 이게 항상 더 유능한 동료 학습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만 학습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학습에 있어서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못하는 친구와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내가 설명을 해주다 보면 설명을 잘 못하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원래 설명을 잘 하려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설명이 뭔가 어설픕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학 논술 잘 쓰는 법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내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 다시 말해 달리 말하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냥 변중만 울리는 그런 표현들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잘 모르는 거가 이제 거기서 티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갭이라는 건데 이걸 알아차리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면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비고츠키 인지발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학습자보다 더 유능한 자와 의사소통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교수적 도움을 GPD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긴 한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 여기서 보시면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몇 년 전인가 한 2년인가 3년인가 전에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을 물어본 문제가 나왔는데요.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그걸 물어보는 방식이 약간 생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지식관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식관.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관이죠. 그냥
뭐 그런 거를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핵심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한번 프린트를 보시죠. 자, 프린트를 보시면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프린트 보시죠. 여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원치 자연 언어, 순수 심리 언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거 너무 지엽적인 얘기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본 입장,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 입장이 다 중요한데 요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고등 정신기능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오죠. 인간의 고등 정신기능은 도구로 매개되어 내면화된 행동이다. 이게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임용에는 좀 나올 확률은 좀 적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거는 교육 심리를 좀 전공하신 분들이나 좀 알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도구가 뭐다? 여기서 매개라는 게 어떤 개념이다? 내면화가 어떤 개념이다? 이런 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비고츠키의 이론을 좀 어렵게 물어보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도구는 정신의 도구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언어라고 했고, 그건 뭐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건 쭉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주요 개념이 이제 근접 발달 영역, 제일 밑에 나오죠. 전업 프록시멀 디벨롭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계와 역동적 평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계. 이게 비계가 제가 교수적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수적 도움인데 비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수적 도움이라는 거는 교사가 아동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적인 수단을 뜻해요. 언어적 수단인 게 좀 중요합니다. 언어적 수단. 왜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은 뭐로 매개된다고요? 언어로 매개된다 그랬습니다. 도구로 매개된다 그랬는데 그 도구가 언어라 그랬죠. 언어로 매개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 도움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어떤 보조 수단, 그 조력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제공을 할 때는 교수적 도움을 제공을 할 때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어떤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비계를 제공하려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평소에 못해요. 되게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할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저도. 의지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현직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수십 년간 자기 발전이라고는 별로 이제 생각 안 하시고 사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그래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강조된다는 게 뭐냐면 아이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얘가 좀 내 말을 알아듣는 건지, 내가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는지, 알아듣고는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설명을 다시 해줄지 어떨지를 뭐 결정을 하는데, 반응을 해주면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 친구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식이 뭐냐면 선생님이 굳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척척척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끝났고요. 역동적 평가를 한번 보시죠. 역동적 평가. 이게 중요합니다. 역동적 평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역동적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교육에 있어서 어떤 GPD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 안에서 비계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려면 이 아이가 최대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수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GPD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역동적 평가. 역동적 평가가 뭐냐면은 아동이 우리가 이제 시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보통 시험을 봤나요? 이제까지 고정된 실험실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왔어요. 어떤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운동장에서 보지 않죠. 교실에 앉아서 컨닝을 못하도록 의자와 책상을 널찍널찍하게 떨어뜨려 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걸로 봐요?
문제가 종이에 인쇄돼서 나오고 여러분은 펜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외부의 어떤 상황이 개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제된 실험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동적 평가는 그런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수적 도움을 줘요. 힌트를 계속 준다는 말이죠. 힌트를 줘. 클루를 주고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딱 듣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평가 상황이 변하나요? 고정적인가요? 변하죠. 그래서 평가 상황 자체가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역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제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을 밝히기 위하여 검사 상황에서 비계로서 의도적 교수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평가를 말한다. 역동적 평가의 정의는 이겁니다. 근접 발달 영역을 밝히기 위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상황에서 비계로서 의도적 교수가 주어지는 형태, 이루어지는 형태의 평가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동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동적 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교수학습이론에서는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인지적 도제. 그래서 이게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스 러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 인지적 도제 학습이 바로 비고츠키가 얘기하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어떤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얼 폼이죠. 그래서 교수자의 사고 과정을 학습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 그리고 그런 것들 초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제 인지적 도제 이론이에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도제라는 거죠. 도제가 언제 나와요? 서양 교육사의 중세에 나오죠. 이 중세의 기사의 종자가 도제. 그건 아니네요. 거기서 나오죠. 기술 교육할 때 그 장인들이 이제 데리고 한 7년씩 교육을 한다 그랬죠. 보통 이제 그래서 시험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길드에다가 제출을 하고 품질이 판정이 되면 품질이 좋다, 통과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면 이제 그 장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장인들이 데리고 있는 교육생들이 도제였어요. 그런데 그 도제 교육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옆에 계속 있으면서 장인이 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학습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옆에서 계속 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렇게 사고를 하는구나,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는 거를 어깨너머로 계속 보면서 선생님의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학습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인지적 도제 이론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모델링, 코칭, 그리고 교수적 도움 제공, 그리고 페이딩, 이게 교수적 도움의 제거죠. 제거 단계. 그리고 사실 자세히는 아티큘레이션이라 리플렉션, 익스플로레이션 이게 아티큘레이션은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은 반성 단계입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반성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은 그거를 내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탐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탐구를 하냐면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탐구하는 거예요. 학습 내용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 용어인데 exploration 같은 경우는 적용 또는 적용, 활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요 7단계 중에 요 3단계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 위에 4단계가 중요합니다. 모델링이 있고요. 그리고 코칭,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코칭을 해줘요.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코칭을 해줘요. 이게 코칭을 해주는 거고 스캐폴딩을 줍니다. 스캐폴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클루를 조금씩 더 주는 거죠. 야, 좋았어.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니? 이런 식으로 스캐폴딩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교수적 도움을 결국에는 제거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레시프로컬 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시프로컬 티칭, 상보적 교수인데 이거는 읽기 있잖아요. 읽기 학습, 리딩. 요 리딩 학습에서 읽기 학습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4단계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보적 교수의 어떤 상보적 교수래. 인지적 도제 학습과 대체로 유사한 편인데요. 약간 다른 점이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요약, 명료화, 예측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정말 간편하죠. 보자마자 상보적 교수네요. 레시프로컬 티칭이네요. 아는데 읽기의 어떤 학습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상보적 교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가 교실 장면에서는 네 단계로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낼 수 있고 저쪽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선생님이 읽는 방법을 보여줘요. 그런데 읽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말로 자기가 여기서 사용한 인지 전략이 뭐고 초인지 전략이 뭔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니까 이 문단만 먼저 주목을 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 두 문장에 좀 주의하는 게 좋겠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군요. 끄덕끄덕 알아듣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 보여줘요. 이게 시험을 다 보여준 다음에 시범을 보여준 다음에 뭘 하느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철수가, 우리 영수가, 순이가 선생님이 보여줬던 걸 해볼까라고 해서 선생님과 아이 간에 역할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역할의 교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안 써놨는데 역할의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역할 교체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영수가 해볼까? 우리 철수가 해볼까? 그럼 네 선생님 하면서 이제 역할의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역할 교체가 일어나고 아이는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그러한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활용을 해서 읽기를 진행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역할 교체를 해서 아이가 시연을 해봤잖아요. 선생님의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따라 해봤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3단계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상보적 교수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이 네 가지로 물어보느냐, 아예 용어를 써서 물어보느냐, 아니면 장면을 그런 어떤 용어나 이론적인 설명 없이 장면이 그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보적 교수를 물어보느냐, 이런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2번 문제와 관련된 어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와 관련된 이론들을 좀 몇 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끝났네요. 그러니 조금 쉬고 와서 3번,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